그러면 이제 원래는 평면이 되는데 이거를 그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가정의 이제 강제적인 요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꼼수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x2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수집을 하면 이제 x1에 대응하는 기울기가 생기고 x2에 대응하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생기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가설 공간이 확장이 되죠. 직선보다는 이제 평면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확장은 되는데 근데 이 x2를 어디서 지금 구해올 길이 없는데 그래서 x1을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x2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x1하고 x2에 이런 공간이 이제 생기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직교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면이 이제 형성돼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x1으로 인해서 x2가 파생이 됐다면 이게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x1 축 하나만을 놓고서 모형을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모형이 포물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반영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x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x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xs가 x2로 이제 바뀌면 일단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쉼표가 이제 빠졌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원래의 XS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특성을 만드는 것을 XS의 제곱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X1의 이제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넘파이의 이제 호리존탈 스택을 사용했습니다. 요 스택은 쌓기죠, 쌓기. 네, 요 쌓기에 이제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호리존탈이냐 이제 버티컬이냐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쌓는다. 즉 이제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H의 방향이고 요게 이제 버티컬의 방향인데 만약에 이제 버티컬로 하면 여기에 와서 붙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결과 지금 쉐입을 살펴보면 XS는
S by 1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x2라고 이제 불렀고, 그건 이제 xs 두 개를 이제 합쳤기 때문에 2차원의 이제 형상을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쉐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바꿨을 때 이 모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X2를 리니어 리그레션에 적용을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핏에 X2를 적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S가 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 X2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꾸고, 이제 X2로 이렇게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효과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확인되시나요? 빵점을 98점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알고리즘도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데이터는 이제 원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술적인 조작을 하니까 과소적합을 극적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을 수행할 때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조합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게, 그러면 왜 그런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당연히 저 점수로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얘기를 이제 해보면요. 원래 진짜 데이터의 지금 차수가 2차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첫 번째 모형의 경우에는 가설 공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됐습니다. 왜냐? 이 가설 공간이 결정되는 원리는 알고리즘마다 다른데, 선형 모형에서는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차수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1차원이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도 1차원인 거예요. 편향은 언제나 이제 꼬리처럼 하나 쫓아다니고요. 네. 요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동기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요런 오류는 처음 봤네요. 요거는 제가 요 앱을 다시 실행시켜야 되는 상황인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요거 해결하고 보시죠.
공부하고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바로 드리면, 이제 현재 우리의 모형, 이제 진정한 데이터의 뒤집히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이런데, 첫 번째 시도였죠. 첫 번째 이제 시도에서는 이게 다음과 같이 직선의 가설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경우에 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R2는 사실상 이제 빵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냐면, X를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된 이유가 결국은 요 X의 개수에 따라서 내부적인 매개 변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1차원을 줬으니 직선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모형의 데이터의 복잡도가 다음과 같은데, 모형의 능력, 표현력이라고 할게요. 그 모형의 능력이 여기에 모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x2를 만들게 되면 wj2가 이제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더라도 알고리즘은 동일하지만 그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모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x2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논의의 사항인데, 요거를 x1을 유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드는 거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어디도 써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획득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이제 그 x1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이 두 가지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이 모형이 가설 공간이 평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포물선의 가설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형의 능력을 데이터의 복잡도에 맞춰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고, 그 결과 R2 지표가 98점까지 상승하면서 극적인 과소적합의 개선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논의한 것은 원리를 살펴본 겁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지금처럼 이제 동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의 문제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소적합의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설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알고리즘을 바꾸기에는 알고리즘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알고리즘을 갈아치우겠다는 계획은 이제 조심스럽게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셀을 복사한 다음에 현재 논의한 전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현재 셀을 이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서 이제 이 전략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스턴 데이터를 방금 전에 전략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X2라고 하는 것을 보스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원래 보스턴 데이터가 있고 그 보스턴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제곱을 수행한 것을 동일하게 H 스택으로 서로 이제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보스턴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X2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2를 적용했을 때 before after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 대 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evaluate 모델을 그 둘 다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valuate 모델 각각이 프린트를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원래 보스턴 수행한 것과 X2로 이제 수행한 것을 한 대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살펴보시죠. 실험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왜 하는가가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의 경우에는 예전과는 달리 이 x가 13차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시각화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게 불가능하죠. 13차원을 이제 그리는 방법은 13차원은 2차원 평면에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이 13차원을 이제 두 배로 불렸는데 이 두 배로 불리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원래의 것들을 이제 제곱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이제 x1부터 x 이제 13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원래 이제 x14이어야 되는데 요 x1의 이제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이제 변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제곱이 이제 수행이 돼야 되니까 13개가 두 번 이제 반복되니까 총 26개가 이제 생기겠죠.
아까와 이제 비교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아까는 x가 이제 1차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원이 2차원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차원의 개수가 많으니까 그 느는 것도 많은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느냐, 달성했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과소적합의 개선이 됐나요? 됐죠. 10점이나 올렸잖아요. 우리 학원에 보냈어, 애들. 그래갖고 얘가 학원에 가니까 70점대 얻었네. 그래서 학원에 이제 가니까 입시하고 같은데 뭐 어머님, 아버님 요 점수로는 좀 힘듭니다. 일단은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놓고 나서 그래야 뭐 학생도 자신이 생기고 부모님도 기대가 생기고 학교에서도 뭐 칭찬도 받고 이래야 뭐 사기 진작이 되는 건데 지금 과소득하기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기법을 아까 전에 개념적으로 확인해보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보니까 아까 적용할 때 의무시험 좀 들으셨죠. 저거 꿈도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꼼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효과가 발생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이제 소기의 성과를 이제 달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시는 오 이제 10점 올렸으니까 만족하시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새롭게 개선된 83점에 가까운 저 수치가 과소적합일까요? 아니면 핏할까요? 적합할까요? 아니면 과대적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판정을 해야 돼요. 성능이 나올 때마다 UFO를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핏하다고 판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핏하다. 근데 그거는 욕심이 너무 없으신 거야. 고맙네. 10점이나 올려서 진짜 고맙네. 이런 거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도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능을 추구해. 여기서 멈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은 과적합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정을 하고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과소, 유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핏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멈추는 거는 도저히 다른 수가 없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지금 과속을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다시 과속인 거예요. 올랐지만 과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올려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략을 하나 이제 그 기법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라는 법은 없잖아. 뭐 제복을 해서 지금 이익을 받자. 제제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3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h 스택인데 여기서 이제 그 x2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정한다면 x2에 이어서 이제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세제곱 이렇게 하면 간결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걸 그냥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x3 뭐 이렇게 쉐입 확인하면 뭐 이제 3배 뿌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벨리웨이트 모델을 이제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게 이익이 있는지 x3에 대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26에서 39가 왜 되는지는 대단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원래 x1이라고 부르면 얘가 x2고 얘가 이제 x3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익이 있나요? 이익이 있었죠.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은 있었죠. 그 왜 되는가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모형의 표현력이 증가하는 거죠. 가설 공간의 확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보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1차원은 이제 직선에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직선은 아니죠. 13차원이니까. 근데 비유하자면 그렇고 두 번째 이제 x2는 아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포물선과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세제곱을 수행한 것은 이제 3차수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얘는 막 39차원이니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X3에 대해서 UFO 뭐라고 생각해요? 셋다 U예요. 셋 다. 셋 다. 근데 언더지만 일단 올라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X1에서 X2로 바뀌었을 때는 상당히 극적인 효과가 있었죠. 10점은 빡 뛰어서. 근데 X2에서 X3으로 갈 때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던지 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추구하면 X4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가 좀 높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X4를 뭐 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기대가 안 되죠. 그죠? 아, 뭐 이거는 좀 될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X3 이렇게 하고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4제곱을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럼 뭐 이어서 뭐 똑같은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실험은 뭐 너무나 간단하겠죠. X4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살짝 흥미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그 훈련 지금 X1하고 X2랑 X3의 경우에는 모두 다 언더예요. 그러면 언더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 언더의 원인 중에 주요한 것이 표현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는 모형의 표현력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캐패시티 약자로 이제 C라고 표기할게요. 그럼 이제 C1에서 이제 C2로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X1에서 X3까지 일단은 어, 최적화 점수가 증가하는 이제 경향성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표현력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X4를 해봤어요. X4를 했더니 표현력이 증가했느냐? 증가한 겁니다.
이제 C3에 비해서 C4는 증가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훈련 점수가 올라가면 표현력이 증가한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훈련 점수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X4의 상황에서는 이제 표현력이 증가한 거는 명확해 보이는데 이제는 UFO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버가 발생이 관찰돼요. 이제 저희 이제 오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이상 표현력을 증가시키면 이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그런 지점에 도달을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래? 예전까지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얼마 받으면 수능에서 딱 얼마 받아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모의고사 점수랑 이제 수능 점수가 못 쫓아오네? 약간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언제까지나 극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효용이 닿을 때까지 해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방향성이 소진이 됐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신에게는 몇 가지 카드가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에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까 요 x1 하나를 가지고서 불리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 특성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적용한 건데 제곱이나 세제곱이나 이런 차수를 증가시키는 거를 고려한 건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특성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차수만큼. 그러면 기존의 요 x가 2차원이었다면 이런 방법을 적용한다면 x 다시는 2 콤비네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총 5차원으로 이제 증가하는 건데요. 그죠? 원래는 4차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증가해서. 그래서 요런 방식을 우리는 고려 안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거나 세제곱하거나 네제곱하는 거는 생각했는데 서로 곱하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수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 좀 구현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해당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77페이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77페이지의 맥락에서 일단 과소적 합의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한 가지 이제 논의사항이 있는데 이 29번 입력에서 67, 66이 나온 거는 우리랑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랑 데이터가 아예 달라요. 요 점수는 그 보스턴 데이터가 아닙니다. 보스턴 데이터가 아닌 걸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달라요. 이 의미 자체가.
근데 이게 어째서 그 맥락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양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29번 입력하고 우리의 보스턴의 결과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과소적합이 이제 상당히 심한 그런 양상적 측면에서 이제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가 요 부분은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시가 아주 정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 점수는 보스턴이 아닌데 그 다음에 30번에서는 보스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논의드리는 것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재를 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단히 좀 혼선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0번 입력에서 그냥 보스턴이 아니고 익스텐디드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한 MG런을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이걸 하려면 이거 네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이거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자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유도하는 과정을 제시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도 학습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지도 학습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주인공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3장, 4장, 5장의 내용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특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제 특수한 방법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현재는 4.5절의 상호작용과 다항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 306페이지의 맥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4.5절의 상호작용과 다항식. 그 중에서도 현재 논의하는 부분은 308페이지와 이제 309페이지의 맥락입니다. 308페이지의 31번 입력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본 특성의 다항식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성 x가 주어지면 얘를 x1의 제곱, x1의 세제곱 이런 방식으로 늘려보자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이제 수행할 때 지금 31번에서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x1 하나만을 했기 때문에 얘를 불리는 게 다른 것들이랑 곱하기가 안 되는데 이 API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정된 차수 개수만큼 곱해주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특성공학적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좀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어렵죠? 요거는 다항식 차원 확장기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해를 납득을 하기 위해서 디그리 2를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계산을 용이하게 이제 손쉽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이제 폴스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바이어스를 이제 추가하고 이제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 폴스로 해서 이해하시는 게 현재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워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이제 가정해 볼게요. XS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2차수의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내용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100개의 표본이 2차원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XS 쉐입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2차수로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를 x2라고 이제 불러볼게요. 그러면 x2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데 지금 이제 디그리 2를 하면 자기 자신과 이제 다른 특성들의 곱하기를 2차수까지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2번 선택하면 제곱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곱하기를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특성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치 얘가 세 번째 특성, 네 번째 특성, 다섯 번째 특성인 것처럼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2차원이 5차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요 제곱을 수행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근데 서로의 이제 두 개씩 골라가지고 곱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좀 귀찮아요. 이 구현하기가.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스턴에 대해서 이 전략을 한번 적용해 보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대해서 XX라고 할게요. XX 보스턴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현재 설정된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이제 fit transform을 다시 이제 해주면 되고요.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존의 이제 보스턴 데이터가 XX 보스턴으로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곱을 했을 때는 x2의 경우에는 그냥 2배로 증가했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것들끼리 곱하는,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하는 것까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13 콤비네이션 2 이런 조합들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차원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제 뭐랑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되냐? 다시 아까 78페이지 등의 맥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7페이지네요. 여기서 이제 30번 입력의 위쪽에서 보시면 특성은 유도된 것을 합쳐서 104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어떻게 유도했냐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 결과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논의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면서 4장의 내용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같은 기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수행됐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